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 속에서 중동 리스크는 커지고요. 미중 패권 경쟁은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지정학 리스크 변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읽어봐야 할지 중국 과학기술연구회 회장 이철 박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행보가 정말 예측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중동에서 조기 이탈을 시사하면서 에너지 부담을 각국에 넘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기존 전략과도 맞지 않는 전장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집권했던 1기에 보면 네. 집권 말기에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군사 전략을 승인한 적이 있고요. 네. 그때 지속 가능한 군대 전략이라는 것도 본인이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그 행정부 들어서서 국가 전략, 안보 전략도 발표를 했고 또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전략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네 가지 전략 모두가 중동 지역에서 미군은 축소 내지는 철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시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전략적이었다기보다 좀 즉흥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고 뭔가 단기적인 변화에서 네.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대응도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교 전략에서 항상 네. 얘기하는 게 외교 전략이라는 건 항상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양쪽이 모두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역시 잘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한편 이 파병의 미온적인 우리 한국을 향해서 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네. 방위비 압박을 넘어서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가능성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전작권 같은 건 얼마든지 환수를 해 오겠다는 입장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반도 방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중 전략 배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위협 카드로 쓰기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중국이나 한국 쪽이 오히려 카드로 쓸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환영을 하고 있지만 미 군부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미 군부 입장에서 보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반대할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 남쪽으로는 대만이 있고 북쪽으로는 한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방어를 이 두 나라가 먼저 앞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중국과 직접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하게 될 것이고 또 미 군부의 입장에서는 네. 태평양에 대한 그 전략 거점을 너무나 크고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거라서 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좀 낮은 시나리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그 공포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담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비상에 걸렸는데 네. 중국은 이걸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정말로 진지하게 출발한 게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5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조치를 해왔고 사실은 전기 자동차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석탄. 네. 그런데 석탄은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네. 석유를 지금 한 18% 정도를 쓰는데 이중 자국에서도 석유가 나기 때문에 수입해 오는 거를 친다면은
약 12% 정도. 네. 근데 그 12% 정도에서 그 1% 남짓은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럼 10에서 11% 정도가 되는데 이중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는 거는 한 4%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4%가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이란이 중국으로 가는 석유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잘 보호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대략 한 3% 정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변동폭이라면 조금 괴롭긴 해도 큰 충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중국은 이미 좀 장기간 준비된 에너지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좀 갖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네.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 에너지 공급하는 게 전력인데 발전을 거의 석탄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냐면 기름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네. 전기 자동차를 쓰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난 문제가 없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고 역시 전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더더욱 약진 앞으로 할 가능성조차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석유에 의존하기가 어렵구나라는 네. 인식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죠. 뭐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뭐 비아디도 그렇지만 샤오미에서 새로 출시하는 SUV도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샤오미에서 개발한 SU7 같은 네. 거는 원래부터 놀이기를 가장 탑 클래스의 그 유럽산, 미국산 자동차를 네네. 노리고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소라기보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그 중국 내 사생 팬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네. 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위안화? 그러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네네. 되는데요. 그 위안화 얘기가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이유는 위안화 패권, 뭐 달러 패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눈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국제적인 그 기축 통화로 많이 사용되면 곤란합니다. 중국이. 그런가요? 예, 거꾸로 그렇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달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페트로 달러를 마치 특허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달러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가야 됩니다. 네. 위안화가 그걸 대체하려면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뭐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중국도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세안 국가와 1대1로 연변 정도, 그 정도에서는 위안화가 이제 주축이 되기를 희망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같이 했던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결국 구조적으로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암호화폐 결제를 포함한 시도는 또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네. 돈을 받고 싶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비율이 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뭐 유류 할증료 관련해서도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항공사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딜레마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중국은 또 연휴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중국의 연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중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중국에 갔다가 네. 사실 그 길거리 그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라는 게 뭐 3, 4일 뭐 이런 것인데
중국의 양대 명절, 네. 춘절과 국경절 이 두 명절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뭐 유가 상승이 오히려 뭐 디플레이션 탈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돼서 골치가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 오르는 거죠. 네네. 예,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 진작,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히려 이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진작, 뭐 경기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참 또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는데, 네. 뭐 언제쯤 다시 열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양국이 뭐 각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이 연기가 될 때 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얘기는 5월 중순쯤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그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할 카드가 없는 네. 압박할 카드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 쪽은 미국 쪽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해야만 할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없어졌고, 네. 그래서 이 그 정상회담이 정말 일정대로 진행이 될지, 네. 만일 진행돼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달 말 정도까지는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중국에 대한 전략과 레버리지 카드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트럼프가 4월 내에 전쟁을 정리해야 5월에 좀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그렇다면 이번에 재개가 된다면 결국 좀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는 협상이 될지 궁금한데 핵심 포인트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도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열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양안 관계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그 반대 대가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선물을 안겨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해서 내가 이렇게 또 많은 걸 얻어왔다고 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양안 문제가 협상에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그 대만 쪽에서 좀 큰 변화가 있어서 이 양안 관계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죠? 지금 대만의 국민당의 새로 그 당 대표가 된 정리원 네. 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방문이 확정이 됐다는 건 네.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그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9.2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옛날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일 국민당이 이것을 꺼내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렇군요. 그걸 위해서라면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경제 성과라는 부분은 혹시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중국 쪽에서 미국에서 사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들, 정부가 약속하면 되는 것들 네. 그런 게 될 텐데요. 과거에 보면 항상 그래서 뭐 보잉 여객기 뭐 100대, 200대 사준다라든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괴로워하고 있는 대두를 뭐 1억 불, 10억 불 사준다거나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큰 선물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네네. 네네. 뭐 최근에 지정학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뭐 이런 장세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 조언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는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좁혀서 보면 더 안 보인다. 장기적으로 넓혀서 보면. 네. 그러니까 세계 지정학이 어떻게 하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하고 그런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큰 맥락에서 추측해 보시면 오늘의 판단을 하실 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단기 변동성보다는 좀 장기 방향성에 맞춘 투자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거시적인 추세선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이는데 뭐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 혹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00년 후에 통일될 것 같으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중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차이에서 왔잖아요. 네. 지난 2000년 동안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년 지나면 해결될까? 잘 쉽지 안 않을 것 떠오르면 같네요. 네. 그러면 중동 문제는 잘 안 풀린다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양안 관계 같은 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는 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단기 변수들을 좀 크게 흔들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큰 흐름을 읽는 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본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어떤 방향을 좀 봐야 할지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